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라는 지시에 대해서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 라임 옵티머스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빠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 의혹에 대한 자신감의 반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자신감의 반영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어쨌든 이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이 이렇게 협조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런 정면 돌파 의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 의지를 표명하신 거는 좋은데요. 네. 시점상으로 좀 늦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이 수사기간 동안에 뭉개고 사실상 압수수색이나 이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핵심 증인들이 사라지고 핵심 증거들이 산실되거나 은닉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지금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예를 들면 라임의 전주였던 김봉현 전 회장이 강기정 정무수석에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등등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사안들이 권력형 비리로 확대가 되니까 이 부분들을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을 시 국민들의 의혹이 더 커질 거다라는 위기의식에서 대통령께서 그 지시를 지금 늦었지만 하셨다고 보거든요. 예. 객관적으로는 달라질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청와대에서는 제 예측입니다만은 CCTV 자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검찰에서 또 이게 왜 정보를 흘렸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CCTV 자료를 이제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요.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에는 수석이 직접 밝혔듯이 청와대가 이렇게 어쨌든 검열 단위가 있는데 거기서 5천만 원을 들고 뇌물을 들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고요. 수사가 없었다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강기정 수석이 이 김봉현 씨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낸 소장에 보면요, 이미 4월 달에 본인은 조사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혐의 없다는 것이 결론이 난 상태였다. 그런데 김봉현 씨가 최근에 다시 재판 심리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언론에 불거진 상황이 됐다라고 이렇게 소장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수사가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진행이 쭉 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검찰이 요청한 그 CCTV 자료 기한이 지나서 폐기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라라고 했을 때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지금 청와대에서 더 얻어낼 수 있는 자료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기록을 찾아보거나 혹시나 그때 배석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소문을 해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어떤 입장이세요? 정보 공개에 관련된 법률 근거를 들어서 CCTV 자료가 폐기됐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닙니다. 한 3개월 전인데 지금 검찰에서 그 CCTV 자료를 보자고 하는 이유는 추측컨대 아마도 만났다는 사실 자체 때문이 아니고, 만났다는 사실은 강기정 전 정무수석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봉현 전 회장이 이강세 전 대표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돈 봉투, 그걸 들고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를 CCTV를 보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자고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자료가 폐기됐다 하고 말로만 협조하라고 하니까 카톡상에 올라와 있는 의혹들, 민정수석이 정무수석이 관련됐다, 누가 관련됐다, 이런 의혹밖에 없기 때문에 실체적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기는 어렵다. 청와대가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CCTV를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술적인 부분인데 청와대 검색대 구조가 저도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이 현금 다발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광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강기정 수석에게 돈을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 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옵티머스 사태에서 핵심 인물로 떠오른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전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이모 변호사입니다. 이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 정무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고, 이제 곧 출석을 할지 여부가 이제 관심인데, 만약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사건의 실마리가 좀 풀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저도 사실 공부를 좀 했는데요. 이게
이 사모펀드 문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이분이 36세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인데 이분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NH 이 투자증권도 관련돼 네. 있고 하나은행도 관련돼 있고 이것은 사실은 사모펀드를 인허가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도가 없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개입조차 힘든 상황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은 보면 이제 금융감독원의 국장이 주도해서 되지 않았나라는 게 현재적 판단이고요. 실제로 이분이 행정관이 근무한 민정수석실도 이쪽 담당이 아니고 검찰개혁 쪽 담당을 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아직 제가 보기에도 뭐 한 8개월 정도 근무했던데요. 그러니까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다만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옵티머스의 지분 9.8%를 소지한 채로 청와대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것을 사실은 숨기고 차명으로 전환해서 숨기고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그만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언론이나 여기서 주장하는 청와대에서 그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애매한 거는 다 밝힐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모 전 행정관이 예. 의 남편이 옵티머스의 동업자잖아요. 이사인데 윤숙구 이사인가 하는 예.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볼 때는 책임의 소재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 이미 사법 처리 과정에 들어가 있는 분이고 하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남편을 대리해서 했다, 남편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가고 있어서 실제로 국감장이 나오더라도 더 나은 뭐 더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증인으로 채택이 돼도 강제로 소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본인이 증인 소환에 거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요번에 이 과정을 보면 원래 10월 23일 날 정무위 종합감사에 증인 채택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요청했던 다른 증인들은 다 배제했단 말이에요. 이현재 그러니까 옵티머스의 고문단으로 로비 활동에 관여했을 거로 추정되는 예. 이현재 전 경제개혁원 장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 은행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다 거부해놓고 지금 이모 전 행정관 한 사람만 받아들였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의미하는 때는 바가 있을까요? 내용에서 깃털이라는 거죠. 몸통이 아니고. 뭐 나와도 별 상관이 없다, 내지는 뭐 커버할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게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마저도 검찰 핑계 대고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이 되겠죠.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뭐 인사검증이 왜 그랬느냐라는 비판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이제 그 이현재 전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을 여권이사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최광욱 검찰청장도 그렇고요. 실제로 여권이 생각하는 것들은 이것이 현재 이제 이 사모펀드 사건, 이 사모펀드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요. 2015년에 이제 창조 경제의 일환으로 사모펀드의 모험 자본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씁니다. 굉장히 이렇게 투자가 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전에는 5억 이상이던 것을 지금은 이제 1억으로 하니까 광범위하게 막 이것들이 생겨납니다. 이 상황에서 금감원이 전체적인 관리를 다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특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면 엉터리 건설사에 투자하고 조폭이 연루된 회사에 투자하고 이렇게 관리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이런 운용의 문제에 있어서의 엉터리였던 것들 자체는 사실은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고 금융감독원과 이 정무위 쪽에서 파헤치는 게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잘하는 것은 사실은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경제 관련 특수부에서 이걸 제일 잘 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파헤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나오면은 그 이후에 흔히 하는 뭐 전 장관이라든가 최강욱 검찰총장 이런 분들을 불러서 그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부르면은 애초에 검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공방만 된다, 의혹만 불을 일으킨다, 이런 판단을 제가 보기에는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반론 아니 있으십니까? 뭐 이게 뭐 애지간하면 다 정쟁이다, 검찰 수사 중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최근에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내가 알아보니까 문제될 게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우 이례적인 내용이거든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언론에서 추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원내대표께서 내가 알아보니까 문제가 없더라, 이게 수사 가이드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의 총체적인 핵심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건강문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띄어서 분리시켜서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에 율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검사 출신들 분들하고 실제로 KDI 출신의 이제 재정 전문가들이 많으시거든요. 금융 전문가들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한번 이 현장의 이 금융 상품 운영되는 과정부터 인허가 과정까지 한번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늦지 않을 듯합니다. 네. 뭐 여야는 계속 권력형 게이트다, 특검해야 한다, 근거 없는 고질적 정쟁 시도 멈춰라 하면서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여야 내에서 나오는 이런 공방에 대해서 좀 수습할 수 있는 접점은 없겠습니까? 사실 국민들이 피곤하죠. 피곤하죠. 그 정쟁이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 정치의 일부분인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흔히 하는 우리가 이제 스모킹건 정확하고 팩트가 확실한 것을 한두 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대안적 정책도 같이 내야 됩니다. 이번 이 사모펀드 문제의 핵심은 금융감독원이 이 모험적 자본시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는 수준의 조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개 기관 자체가 모든 인허가라든가 관리감독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국가 시스템 구조의 문제도 같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고 진실은 파헤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정인으로 채택하느니 안 하느니 하면서 이렇게 공방만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내용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모르니까 정치 공방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검 해야 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특검이 검찰 수사와 정치적 공방이 플러스 되는 게 특검이지 않습니까? 특검이 검찰 수사보다 정확하게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쨌든 금융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한다면은 거기에서 1차적인 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건 검찰 조직의 수사를 믿지 못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의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에 법무부는 서울 남부지검의 정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콕 집어가지고 비직제 부서라고 해서 없앴습니다. 추미애 장관 들어오고 난 뒤에. 그다음에 당초에 대검이 이 문제를 갖다가 금융정권 전담청인 남부지검에다가 맡기려고 했는데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로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 수사 2부로 간 게 아니라 일반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조사 1부로 배정한 것도 문제고요. 조사부가 담당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권력형 로비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나 진술이 다수 나오거나 확보됐거나 구속되거나 수사받은 분들이 진술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검찰이 진술조서에서 빼고 가는 바람에 오히려 뭉개고 간 거 아니냐,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광범위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누가 누구를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산하에 특별수사본부를 만들든지 아니면 특검으로 가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5명의 검사들을 추가시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검사 추가된 인물들을 봐도 과거에 큰 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다뤘었던 네. 검사들이 투입이 됐는데 그럼 그 이후에 좀 수사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죠? 달라지겠죠. 특수통들이 좀 들어간 것도 있고 예. 금융 범죄를 담당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달라질 것이고요. 네. 그거를 위해서 아마 더 집어넣었을 겁니다. 지금 이성윤 지검장 지휘하에 맡겨둘 수 없다는 얘기고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뭔가 납득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특별수사본부나 특검에 대한 요구는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이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5명의 검사를 파견했으니까 수사가 저는 뭐 공정하고 속도 있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있었던 이제 이 검찰 조직 내에 그런 조직의 변화와 이번 수사건은 별개입니다. 왜 특수부라고 한정지어서 일반적인 금융 사건들을 다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일반 형사부와 수사부에서도 하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게 검찰의 이 개혁 방향에 맞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옵티머스 문건 이야기는 이 문건의 신빙성 문제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권 활동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옆에 가서 사진 한 번 유명 정치인과 사진 한 번 찍고도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연루돼 있다 보니까 이 검찰에서도
이 흔히 하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밑바닥부터 수사를 하겠다, 금융 쪽으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금융 사건은 근데 일반인들이 알기가 힘듭니다. 국민들께 설명드리기도 힘들고요. 더더군다나 범죄는 전담검사들이라든가 국세청 관련 인사들이나 회계사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문건 문제도 그게 위조된 것일 수 있다라면 예, 사실 내부 문건 문건 말씀하신 거죠. 그 하자 치유 관련 예. 문건인데 그 문건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실제로 이게 문제가 있는 문건인지 진실을 밝혀줄 문건인지를 밝혀야죠. 뭉갰지 않습니까? 검찰도 알겠습니다. 문제고 정치권도 예. 믿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파견했으니까 믿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 주제는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제 여야 의원들이 현장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정부 청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압박 차원일 것 같은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한 준비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입니까? 제가 볼 때는 당 수뇌부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관련된 대책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공수처라는 게 무슨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 속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별한 국가기관이에요. 헌법상의 근거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법관에 대한 수사권을 통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를 견제할 수단이 대한민국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공수법법 개정안에 대한 대법원과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의견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그 세 기관 다 공수처법이 다소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위헌 심판 청구를 해놨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 네. 이게 시간이 가면 반드시 헌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 민주당과 청와대는 목표 시점을 정해놓고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저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야. 제가 첩보 수준입니다만은 국민의힘 쪽에 들은 정보로는 네. 이미 그 위원을 한 명 정도는 확보해 뒀다. 이렇게 그래요? 제가 이제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이 지렛대로 활용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장 열흘 안에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국민의힘에서 통과를 시켜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특검과 연결해서 딜을 한다라거나 이런 식의 전략이 제가 짐작하는데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26일 안에는 그럼 가능할까요? 저희는 하여튼 목표가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이 공수처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보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당과 권력층에 더 불리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간에 여야 간의 쟁점이 되다 보니 이렇게 난제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민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개혁의 중요한 하나의 이 제도로서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목표를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해서 공수처 위원 투성이다. 이걸 밀어붙이면 이낙연 대표에게도 오점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를 본인의 그 대표 재임 기간 중에 첫 번째 성과로 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어쨌든 이 공수처라는 것이 지난 이 조국 장관 사태건부터 있어서 국론의 분열과 대결의 쟁점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이 전선을 무조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26일이 민주당이 정한 마감 시한인데 26일 안에 후보를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다음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법 개정안 절차로 들어가야죠. 네. 세 분 정도가 지금 법을 내놨으니까 병합팀 내가지고 그 절차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국민 여론의 부담은 없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법이 통과돼서 국회가 집행하지 않은 게 지금 3개월이 넘었습니다. 이 전형적인 국정 발목 잡기고요. 공수처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그런 이 민생적 법이 아닙니다. 이것까지도 잡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을 처리하고 민생경제로 이슈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론도 이거에 대해서 호응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 3개월 동안 지금 공전된 걸 말씀하셨는데 감찰관 제도는 지금 3년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 부분들도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 전체를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을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일방 독주로 처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대표의 사퇴 시한이 뭐 불과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공수처하고 기업규제 3법을 치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재보선이 임박한 시점까지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맞아야 될 매라면 빨리 맞겠다라는 각오로 덤비면 사실은 국민의힘은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잘 보셨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독식하는 것도 보셨고. 예. 특별감찰관 제도를 3년 동안 안 했다고 했는데요. 3년 동안 국민의힘이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에. 공수처 이야기 나오니까 그걸 맞는 지렛대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얘기 여러 번 최근 하셨어요. 일입니다. 최근 일.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방문한 곳은 소연평도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피격 공무원의 자진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치권에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이게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죠? 이 야당에서 이제 국제기구를 통해서 해보자 이런 이야기하는데 아시겠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국제기구에 힘이 미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이건 역시 하나의 선언적 의미 외에는 별 방법이 없고요. 결국은 남북이 이제 공동 조사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 현재 이제 북한이 응하지 않는 것이 또 이 교착 상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금방 그 속보에 서훈 국정원장이 이제 미국을 안보실장이죠. 이제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남북 간에도 물밑에 어쨌든 대화 채널이 열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전에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북미 간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 관계의 변화 속에서 이 진실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이 실무적 해법도 생겼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 비슷한 하나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거니까 오늘이 15일이니까 이미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한미 관계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로 예. 작동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어제 그 국민의힘 농수축산해양위 소속 의원들이 아마 현장 방문을 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 국민이 비력을 당하고 시신소각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현장 방문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시기 전에 집권 여당의 민주당이 먼저 가서 확인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현장 확인을 하거나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동료 선원들은 월북 가능성이 없다.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볼 때 헤엄을 쳐서 의도적으로 38km를 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빛이 많다더라. 국방부 감청정보에 의하면 월북의 기미가 있었다더라. 무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문 보고서 유화 제스처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런 모호한 태도는 정부기관이 할 일이 아니고 정치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북 공동조사 제의도 지금 해놓고 보름째 지금 답변도 없는데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보안상의 문제라면 제한된 인원들에게 보안이 가능한 인원들에게 감청 정보를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하든지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묻어두고 뭉개고 갈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그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국방위 의원들은 대충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경의 수사라든가 야당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세라든가 이것과 별개로 국방위에서 NLL에 갖고 있는 우리 이제 한미연합의 정보 자산의
시스템 수준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이게 1999년에 이제 서해 교전 이후에 생긴 건데요. 금액도 우리가 아는 수준의 금액이 아니고 뭐 엄청난 수준의 금액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국방위 의원들의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오픈해서 정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적당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피격된 공무원 아들에게 편지 답장을 보냈잖아요. 근데 답장 보내는 것이 타이핑으로 작성됐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진정성 논란이 좀 일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냥 뭐 비판하기 좋아하는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때도 이렇게 자필로 써서 참모진한테 주면 뭐 이렇게 워드 프로세스 쳐서 이렇게 하고 하시는 걸로 저는 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간에 뭐 300몇 명 아이들이 죽었던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좀 진심을 가지고 대하는 자세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 대표 뭐 나라의 지도자들은 다수에게 그 서한을 보낼 때 인쇄를 한 다음에 서명도 인쇄를 해서 넣습니다. 왜냐하면 뭐 3,000명, 5,000명한테 보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의 서신이라면 보통 서신 문구는 컴퓨터로 치더라도 밑에 서명은 자필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절절한 호소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자식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정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조금 더 인간미가 담긴 답변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자필 서명이라도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유족들께도 참 안타까운 게 이 절절한 호소가 언론에 공개돼서 이렇게 정쟁화되는 게 참 유족들에게 참 좋을지 한번 좀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개월이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일단은 국민의힘이 먼저 경선 준비위를 구성을 하면서 분위기 선점에 나섰는데 뭐 시작에는 조금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어제 김선동 사무총장이 사의 표명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좀 더 커진 상황인데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지금 뭐 부산시장, 서울시장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군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번에 그 경선준비위원회 발족 과정을 통해서 잡음이 난 것 자체가 예. 그게 이제 부산시장,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의 시발점이 사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경선 룰을 만드는 데 참여한 거는 적절치 못한 거죠. 공정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김선동 사무총장이 그만둔 거는 매우 시적절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당직자들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면 당직을 사퇴하든지 하는 수순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당이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언론에 안철수 그 대표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되려면 네. 당신이 입당을 하든지 아니면 당대당 합당을 해야 되는 간단치 않은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물론 정서적으로는 뭐 흐름이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 사실 총선 때 국민의당이 지역구 후보를 안 낸 것 자체가 비례대표 후보만 낸 것 자체가 보수 후보 단일화에 효과가 있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흐름은 그런데 실제로 정치적 행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쉽지 않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 더 큰 흐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더 큰 흐름의 변화라고 한다면 어쨌든 시간이 더 흐른다는 건 그래도 보궐선거 전을 의미를 하시는 건가요? 네네. 좀 그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 보통 큰 선거를 축으로 가니까 대선 다음에는 이게 지금 큰 선거잖아요. 전국적인 주목도가 있고 지금 국민의당의 의원이 3분 계신데 당시로 보나 뭐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로 보나 제가 볼 때는 권은희 원내대표가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지금까지 밝혀왔고 해서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정치 세력 대 세력으로서 뭐 논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떤가요? 아직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낼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예, 당의 이게 혁신위를 만들었습니다. 혁신위를 만든 것은 결국은 이제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보다 민주적인 당원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가 틀이 만들어지면은 그 속에서 논의돼서 후보를 낼지 말지부터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기를 언제쯤으로 혹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뭐 국감과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달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내에서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내자라는 분위기가 더 우세합니까? 그렇죠.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뭐 우상호 의원이라든가 박영선 장관님 또 아까 나온 저기 인권위원회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전현희 의원, 전 의원 이런 분들도 다 이제 물망에 오르는 분들이죠. 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서울시장 선거의 문제는 전초전은 야당에서 과연 하고 싶어 하시는 안철수 후보를 전략적으로 데리고 올 건지 김종인 대표는 또 이 본질을 꿰뚫는 또 눈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까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심사지 저희는 조금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